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자격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실한 자료 제출과 위증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태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동관 후보자는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 공방, 이분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MBC 라디오 PD 출신으로 TBS와 YTN 사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정찬영 전 사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계 대선배를 모셔서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요. 이제 은퇴해서 좀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있는 쪽이었는데 다시 좀 위태로운 상황이 돼서 좀 여기저기 소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라디오 시사 프로를 정말 많이 제작하셨잖아요. 처음에 라디오 시사 프로 이전에는 사실은 예능 프로, 라디오 교양 프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 여성시대 혹시 아시는? 그럼요. 그 손수 김승현 씨가 양희은 씨를 제가 이제 처음 섭외해서 그 양희은의 여성시대는 그때 시작한 거고. 예. 지금은 라디오 시대 초창기에 했고, 그러니까 그런 예능 프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등등 했는데 그거로 잘 기억이 안 되고 시사 프로를만 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데 손석희의 시선 집중은 2000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할 때 같이 2003년에 하시고.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처음 방송이 됐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TBS로 가서 뉴스공장 만들 때 좀 함께 거기 사장으로 일을 했었고, 네. YTN으로 가서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저녁 뉴스 프로그램 그거 같이 만들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목만 들어도 쟁쟁한 프로그램들 연출하고 탄생시키고 하셨는데 좀 시사 프로 애정이 남다르신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 예능 프로도 많이 했다는 거 분명히 좀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고. 예. 그런데 이제 원래 언론의 존재 이유, 언론을 왜 필요로 했는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찾고 권력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이런 역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토의하게 만들고 거기서 나온 그 합의된 결론으로 그 사회가 흘러갈 수 있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언론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예. 실제로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였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프로듀서로서 일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기여를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시사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른 보도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안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이었다. 언론의 소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만드시면서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모두 경험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언론과 정권의 상관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제가 그 언론에서 일을 한 건 되돌이켜 보면 82년부터인데 네. 그러면 80년 그 전두환 군부 독재가 시작됐던 그 시점으로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 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그 학살극이 있었습니다. 해고 사태가. 예. 그로부터 2년 뒤에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전두환 정권 하에서 한 5년 정도를 일을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굉장히 포갑적인 그런 언론 통제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 예. 80년 방식은.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포갑적이었는가는 그 언론 보도 지침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건 이렇게 보도해라, 이건 이렇게 보도해라, 이건 보도하지 말아라, 뭐는 빼라, 사진 뭐로 줄일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명령과 지시가 전달되는 보도 지침을
한국일보 김주원 기자가 그걸 나중에 폭로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86년인데 그리고 나서 그 1년 만에 거의 1년도 안 돼 한 9개월 만에 그 87년 6월 항쟁이 생기고 전두환 정권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원래는 예. 전두환 정권을 연장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을 제가 겪었고 군사정부 시절 이후에도 보수 정권은 항상 그 언론에 대한 장악 의지를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반면에 그 언론사 내부에서는 그러한 그 공격, 그 장악 의지 이런 거와 싸우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방송사 내부에서 제가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87년 이후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편성권과 보도의 제작 자유에 대해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언론인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와 법적인 그 규정들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었던 것이고 문화방송이라고 하는 그 공영방송도 그런 과정 속에서 노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여야 의회가 합의를 해줘서 만들어준 방송문화진흥회법 예. 특별법으로 그게 만들어지면서 199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방송문화진흥회의 그 기틀이 갖춰지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예. 근데 그 이후에 보면 DJ 정부 때도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했었고 또 노태우 정부 때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계실 때 TBS로 가서 이제 뉴스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각각의 과정 속에서 그 민주정부, 진보정부 쪽은 언론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간섭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요. 예. 그 방송법 위반이고 개입하면 그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는다는 것까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었는데 MB 정부로 상징되는 그 보수 정부 같은 경우는 집요하게 그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고 기억을 하고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거나 또 그 견딜 수 없어서 직장을 버리고 MBC라는 직장을 버리고 그렇게 아나운서, 기자, PD 뭐 하시던 분들이 다 그만두고 그렇게 했던 그렇게 그만둔 사람들이 10년간에 걸쳐서 꽤 많으셨어요. 170명 가까이 그렇게 160, 70 이렇게 됐었다고 저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모두 경험하면서 시사 프로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하셨기 때문에 아마 몸으로 느끼셨던 게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저희가 출연 요청 드렸을 때 언론계 변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의 의미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경험해온 과정을 통해서 그 원래는 권언 유착 정치 권력하고 언론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 KBS 같은 경우에는 그 공보처의 한 일개 국이었거든요. 아주 과거로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정부의 기구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처음에는 민방으로 출발했으나 군사정부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그걸 장학재단이 그 지배주주로 있고 KBS가 큰 주식을 가지고 대주주였던 그러니까 정부의 장악하에 들어있는 그 계열사 비슷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87년 6월 항쟁을 지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싸우는 과정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캐치프레이즈로 그때 당시 언론사 공영방송에서 그 걸었던 플랜카드의 그 구호가 생각이 나는데 권력의 손에서 국민의 품으로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모든 제도와 시스템과 이거를 바꾸자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방송사의 사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하던 사람이 MBC의 사장으로 오고 MBC 사장 하던 사람들이 문화공보부 장관으로 가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미개한 방식이죠. 그렇게 되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니 이건 완전히 옛날로 되돌리는 적어도 198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정도 한참 전으로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공영방송들이 우리 이 국민들 시청자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미덕이 있는데 그거를 깡그리 다 파괴하겠다는 이런 시도는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르면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죠? 그래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고 그 후에 지금 다시 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부분을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때 그랬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금 공영방송들이 노영방송화가 돼 있다. 네. 이런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이 더 무섭습니다. 지금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간섭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홍보실의 직무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개입하고 모니터하고 모니터하고 개입하고 인사에 간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검찰의 수사 기록으로 남아 있고 또 청와대 문서로 남아 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었죠. 그리고 국정원에 가지고 있었던 언론 장악 문건은 탄압받았던 기자들이 내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그런 서류들이 엄청난 양의 서류들이 있고 그게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그리고 그대로 현실화됐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직무였다라고 얘기하거나 거기에 홍보실장 이동관 홍보실장의 이름이 저기 발주자가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다라고 그게 증언이 나오고 있고 거기 써 있는데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홍보실의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섬뜩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상화라는 표현이 정상화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본인 답변 중에 보면 지금 비정상이니 뜯어고쳐서 정상적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그게 언론 장악 문건이라고 써 있지가 않고 KBS, MBC의 조기 정상화 문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MB 정부 초기에 대학살극이 벌어졌던 그때 당시에 그 문건 이름이 정상화 문건이에요. 지금도 정상화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때 했던 것을 똑같이 진행하면서 더 가혹하게 하겠다. 이렇게 아마 임명권자에게 보고를 하고 허락을 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떤 프로그램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MBC의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MBC 본부장을 라디오 본부장을 하고 사업본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업으로 돌아가서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시 연출하고 있었어요.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제가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영화 음악도 제가 그때 주로 그때 당시는 부드러운 프로그램을 맡기더라고요. 시사 프로그램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지 좀 약간 그런 전략적인 게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것으로 있으신? 보여지는데 덕분에 하여튼 음악을 많이 트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자들도 나중에 다 쫓겨나게 되죠. 신해철 씨도 나중에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윤도현 씨도 그만두게 되고 또 제가 그렇게 아끼고 만들었던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 시청률도 청취율도 굉장히 높고 광고도 굉장히 많이 받아오던 프로그램인데 김미화 씨 축출해냈고 김종배 시선집중의 코너 진행자였는데 김종배 씨 쫓아내고 손석희 앵커 결국은 그 물러나게 만들고 이렇게 시선집중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그때 제가 같은 라디오국 내에서 그 벌어지고 있는 그 학살의 현장을 다 봤죠. 프로그램들 멀쩡히 MBC의 간판 프로들이었는데 다 그 진행자가 쫓겨나가는 블랙리스트 유명한 사건들이죠.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공식 임명이 되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 눈빛이고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런 문건에 이름이 적힌 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국정원 직원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 계획 세운 문건을 국정원에서 만들어줬더니 그대로 족보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다음에 실제로 김재철 사장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그렇게 시행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무섭다는 얘기죠. 더 눈여겨보셨을 예. 것 같은데 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가 이제 모레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3일까지인데 김효재 대행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임기 만료를 앞둔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니까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서두르고 있습니다. 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 보는 장면이지요. 도대체 그 법률도 다르고 그 MBC, KBS가 방송으로는 그 유사한 형태의 채널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9번, 7번, 9번, 11번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의 성격도 다르고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법률도 다른 KBS의 공사법과 이쪽의 방송문화진흥법이 다른데 그 다른 두 개의 조직을 그냥 그 일제히 거기에 EBS까지 포함해서 같이 막장 해임극이라고 칼부림하듯 이렇게 지금 제거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침 그 아까 오후에 네. 공영방송 이사진 30여 명이 아마 한국 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 KBS 이사진, MBC 이사진, EBS 이사진 등 그 야권적이죠 주로 성향의 분들 그분들 이사분들 그리고 해임된 남영진 이사장과 오늘 해임된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 3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게 대통령의 결심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이 집단 해임극이 이렇게 물으면서 김효재 그 법률도 위반하고 그다음에 그 해임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절차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네.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김효재 위원장에 대해서 즉각 해임을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막장 해임극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동관의 임명 포기를 요구한 거죠. 근데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공영방송 주기기라고 공영방송 이사들이 네. 현재의 상황을 보면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아니냐 이걸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그 예산을 옥죄고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예. 그다음에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 포기 이 등을 요구하는 그런 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역사에 처음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시간 안에 많은 그렇습니다. 이사들이 지금 교체가 되거나 해임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서두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의 목표. 저는 그렇게 보죠.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원래는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겠네. 국회의원들도 더 많이 뽑아주게 되고 이게
그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죠. 네. 그리고 언론은 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해서 그 잘못하고 있는 곳으로 예산이 쏟아져 들어가지 않게 막고 제대로 된 곳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비판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을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언론을 봉쇄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서 네.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에 빠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걸 끌어올려 보겠다. 끌어올려서 그리고 내년에 선거까지를 그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저는 그 일 사례로 최근에 새만금 잼버리에서 벌어졌던 일들 한 10여일 동안 그 우리가 그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저거 위험해서 어떻게 해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보도된 사진 그다음에 기사 SNS로 드러나는 것들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며칠 사이에 그 주요 참가국들이 우리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러고 퇴영을 하는데 정부에서의 발표는 계속 잘하고 있는 중 경제 효과 운운하고 얼마 나올 듯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 공영방송에서도 보도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도를 그렇게 잘 해주면 잘못 운영된 잼버리도 잘 운영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공영방송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그런 식의 호도, 그 눈속임 뉴스로 그런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큰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였던 시절 검찰에서는 문화방송을 포함한 언론 장악의 몸통은 이명박 정부 때 이동관 홍보수석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그런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임명을 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더 참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저 홍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실에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그 국정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것이 아까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론 부분에 보면 그 범죄 사실 수사 대상인 것으로 피의자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문구가 있는데 그때 왜 이거를 더 그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또 이게 원래 수사의 목적이 아니었고 국정원장의 그 범죄 사실을 이렇게 수사하던 과정에 이게 이제 중간 곁가지로 나온 별건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수사에 대한 역량이 좀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쯤에서 멈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사실은 피의 사실로 보면 그 수사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한 까닭에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어야 될 사람이 지금 나와서 그 방통위원장의 방송의 그 중립성과 그 균형을 책임지는 그런 수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니 그 참담한 것이죠. 그걸 수사했던 그 수사 책임자이기도 했던 지검장이었던 당시의 검사장이 지금 대통령이 된 뒤에 그때 당시 범죄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지금 불러가지고 다시 선거 특보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방통위원장 책임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1공형 다민형 체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계셨던 YTN이나 TBS 상황 어려운 상황이고 뭐 MBC, KBS, YTN 모두 지금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요 민영화를 막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공영방송의 그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최소한의 그 공영방송의 덕목을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오직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일 수밖에 없는 그 사기업의 속성과는 다른 것이, 공영방송은 영업이익만 계속 올려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 공적인 이익, 또 일반 사기업의 언론들이 하지 못하는 그 퍼블릭 섹터라고 그러죠.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을 그 시청료를 받은 것으로, 또는 그 공영방송의 그 소명으로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데, 사기업의 경우는 얼마든지 아까 국가기관을 동원한 통제까지 포함해서 네. 세무조사라든가 뭐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압박을 해서 줄을 세우기가 더 쉽고, 그렇게 해서 애완견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분석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언론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 것이다. 비하면 공영방송들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강하니까 다 분해해서 해체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론계 이런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 평화방송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봐요. 그걸 성공하거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그 언론을 장악할 수 있고, 또 그 폭력적으로 하면 권력을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라면 왜 다른 권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이거 전 세계 이렇게 하는 곳들은 완벽한 독재 국가든지 예. 군사 무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점령한 쿠데타 국가든지 이런 경우 아닌 바에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역풍이 있고 네. 거대한 민심의 그 분노가 그 드러나서 결국은 배를 뒤집어 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견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모하게 이렇게 그 밀고 나가는 그 권력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저희도 그쪽에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평화방송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 그 오래전에 저는 이제 여기서 아나운서로 활동하셨던 분이 맹경순 아나운서라고, 네, 계십니다. 동아투이에서 처음에 해고되셨던 아나운서셨죠. 예. 박정희 유신 시대에 그때도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권력이 사주 권력과 함께 그 해고를 100여 명의 해고를 시켰던 일이거든요. 그때 막내 아나운서였던 분이 있어요. 네. 그 맹경순 아나운서가. 제가 80년대 초반에 그분 해직된 뒤에 그분하고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한 2개 했었습니다. MBC 라디오에서. 그러셨군요. 어린이 프로그램과 뭐 그런 프로그램 했었는데, 그분이 여기서 일을 하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좀 남달랐는데, 평화방송이 그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고 네. 평온을 주고 우리나라에 안정을 주려면 이런 그 평화를 깨치는 그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네. 네. 신부님들 요즘 뭐 길거리에서 굉장히 그 시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미사도 많이 들이시고 그러던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정찬영 전 YTN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